보통 동남아로 투자를 할 때는 싱가포르에 이제 홀딩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세금, 법률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외에서 돈을 뺄 때도 그 국가에서 직접 뺄 때는 좀 쉽지 않거든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로 가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걸 네. 다시 이제 외국으로 빼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구조를 많이 가져가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국가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많죠. 물론 싱가포르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동남아의 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동남아의 이모저모,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까지 다 들어보는 동남아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동남아고의 진행을 맡은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오늘은 투자업계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투자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스타트업 투자를 맡아서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리겔 캐피탈의 상무님이신데요. 예, 김상수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겔 네. 캐피탈의 김상수입니다. 사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전공도 여러 가지를 하셔서 사실 이 스타트업 투자에 굉장히 필요한 건 그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기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다 갖추셨어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리겔 캐피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겔 캐피탈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케조라라고 1세대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창업하셨던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설립한 이제 회사이고요.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쪽 투자를 이제 주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쪽 콘텐츠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한국 쪽 콘텐츠라고 하면 이제 다양합니다. 뭐 일단 뭐 상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사업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그림도 그리면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기는 합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물류회사, 뭐 디지털 인프라회사,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회사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특히 이제 리테일 분야에서 이제 종합적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생태계 이런 구축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벤처 캐피탈 혹은 투자, 예, 그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흐름은 어떤가요? 한국은 요즘 뭐 윈터 해즈컴 이죠. 네, 정말 겨울이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렵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 뭐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동남아시아 자체도 사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물론 이제 투자금이 많이 줄었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30-40%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좀 구하기 힘들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또 많이 이제 말씀은 하시고 결국 똑같이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윈터 해적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거의 뭐 코비드 기간 포함해서 뭐 테크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이제 투자가 이제 흘러 들어가고 특히 2008년 이후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한 번에 이제 다운 사이징이 없이 계속 이제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상 이제 한번 업앤다운이 있어야 되는데 다운이 없이 업만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5년도 같으면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이제 막 시작이 되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적으로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이제 딱 가니까는 그때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테마섹이 이제 4개 이제 벤처 캐피탈을 선정을 해서 US 달러로 이제 60 밀리언을 이제 시드머니를 넣어주고 그 회사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유니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유니콘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창업을 한 사례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쭉 이제 커온 거죠. 그래서 네.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벤처 캐피탈이 돈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자들도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거기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유니콘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렇죠. 인도네시아를 이제 예.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탄력을 이제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번 계기가 된 게 2016년도에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이제 네. 라자다라는 당시 넘버원의 이제 네. 이커머스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 그게 이제 또 기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중국에서 맞아요. 동남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맞았습니다. 들어가야겠다. 네, 그다음 예. 텐센트도 돈 들어오고, 그 사실은 이제 그게 약간 그때 살짝 꺾였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번 이게 펌핑이 되고 더 큰 돈이 들어왔죠. 비전 펀드가 이제 들어오면서 손정이 마사요시 손의 비전 펀드가 돈을 뭐 살포를 네, 맞아요. 했었죠. 거의 뭐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밸류에이션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 코비드 이후에 테크 기업들이 죽을 거라 하는데 거꾸로 또 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코비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해도 이제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도저히 적자가 이제 엄청난 거죠. 예. 현금흐름도 못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에서 2021년도에 이제 C 그룹이라는 데는 이제 텐센트가 이제 한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던 데인데 NYSE에 이제 상장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좀 돈을 더 이상 넣는 데 대해서 주저주저 할 때 그랩이라든지 네. 뭐 고투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뭐 나스닥 간다든지 뭐 인도네시아 시장 상장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이제 코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커오면서 결국적으로 이 기업들이 커왔던 생리가 뭐냐면은 거대 투자장을 받아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시장에 1위가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높여가지고 내가 이제 이익을 보겠다. 예. 근데 이런 전략들이 다 실패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상대편도 돈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좀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5년 돈이 넘쳐나던 시기에 싱가포르의 벤처 캐피탈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파운더 분들 같은 두 개 정도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랩이라든 사실 고잭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이커머스 업계 중에서 이제 컸던 그 레드마트라든지 라자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로켓 인터넷이라고 독일 쪽에서 예. 이제 와서 이제 창업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당시에는 이제 약간 신생 이런 거여서 다들 이렇게 뭔가 좀 해보자라는 분위기도 있고 약간 이제 겸손한 분위기도 당시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도 이제 많아봐야 100억 운영하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500억짜리 펀드 만들고 1000억짜리 펀드 만들고 또 한 2, 3년 만에 소진을 하고 2000억짜리 펀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급속히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한국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네. 상당히 이미 유니콘에서 뭐 데카콘 가는 길목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너무 높은 밸류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말을 해주는 것 같고 네.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뭐 한국 투자자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예. 전 세계에서 뭐 일본 기업들 뭐 예. 보시면 아시는 뭐 예. 일본 기업들 뭐 다른 데 기업들 이런 데들이 이제 다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보고 이제 들어간 거 물론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커서 밸류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기대를 하셨을 테고요. 그게 아마 또 투자할 때 당시는 이제 아마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랩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자기 이제 뭐 몇억 건수의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 6억 8천만 명 중에 그랩을 쓰는 사람이 한 2억 명 넘으니까요. 네, 그런 매일 쌓여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네. 게 소구를 했는데 뭐 사실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지금으로 보면 그게 이제 프로핏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엑시스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상장은 그래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보다는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뭐 미국으로도 가고 뭐 싱가포르로도 가고. 이게 싱가포르로 지금 상장된 회사는 없어요. 그 중에. 네. 이게 이제 이 동남아 시장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엑시스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엑시스를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크게 두 개밖에 없죠. 이제 M&A하고 IPO. 네. 그래서 IPO인데 이제 글로벌로 봐서는 트렌드는 이제 M&A가 80, 뭐 IPO가 20. 근데 한국은 IPO가 80, M&A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상황이 다 다르긴 예. 하지만 그랩 같은 거를 이제 M&A 시킬 수 있느냐? 그거 뭐 너무 컸는데 뭐 몇십 그렇죠. 조짜리 회사 뭐 못 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IPO를 가야 되는데 IPO를 갈 수 있는 시장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제 뭐 물론 그랩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고투그룹은 제가 알기로 네, 전략을 이제 인도네시아 상장하는 거로 바꾼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고투그룹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지고 있죠.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고 싶어도 좀 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주식량이 워낙 작거든요. 예. 네. 근데 또 나스닥은 갔던 기업들이 다 성과가 좋지 성과가 않으니까.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홍콩 시장이 지금 살아 있으면 홍콩 예. 시장이 제일 좋은 IPO 시장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 중에 하나가 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한국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제 가격 형성 이런 게 좀 훨씬 되는 편이 낫죠. 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국 시장으로 유치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질문이 왜 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에는 상장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도 보면은 한국 스타트업 중에서도 싱가포르에 상장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 형성이 안 되고 유동성이 안 받쳐주니까 결국은 다시 거의 상장 처리하고 아마 한국에 상장을 했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이제 생각보다 시장이 크지는 않고 물론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이제 뭐 테크 기업들 육성을 하고 상장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분들의 많은 성향이 이제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하십니다. 이제 배당 네, 예. 현금 배당을 이제 좀 많이 예. 하고 이익도 이제 안정적으로 나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유동성도 좀 약하고 네, 테크 기업이 갔을 때 좀 관심을 받기 힘들어요 그 시장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금융의 중심이고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빠져나온 자금이 다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다 해서 정말 금융 산업이 대단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본 시장에서 주식 시장의 성장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약간 상상을 발현한 네, 네. 그런 시장의 모습은 아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물론 뭐 채권이나 뭐 커뮤니티 시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근데 대신에 거기에 비해서 주식 시장은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히려 그런 쪽에 있는 많은 테크 기업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고 오는 것은 네. 우리 시장의 뭐 포트폴리오의 풍부함을 가져가는데도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 다시 이제 뭐 동남아 스타트업 씬으로 돌아가서 대형 스타트업들을 막 조사를 해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이 제일 많다고는 나옵니다. 네. 실제로 가장 큰 시장은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입니다. 보통 동남아로 투자를 할 때는 싱가포르에 이제 홀딩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세금, 법률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싱가포르 금융 시장을 떠받치는 다른 제도적인 그쵸. 여건들이 네, 싱가포르이 우월하다. 네, 이건 우월하죠. 뭐 예.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외에서 돈을 뺄 때도 이쪽 그 국가에서 직접 뺄 때는 좀 쉽지 않거든 게 많습니다. 이제 규제 그렇죠. 때문에. 한국이나 뭐 네, 다른 나라들도 네, 그렇고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 싱가포르로 가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걸 네. 다시 이제 외국으로 빼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구조를 많이 가져가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국가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많죠. 50% 정도는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인구 자체는 이제 뭐 세계 4위 한 2억 예. 8천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인구 효과가 있기 때문에 GDP 예. 자체도 사실은 아세안에서 41%를 차지를 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나라고 성장성도 이제 과거에도 보면 한 7% 나왔다가 앞으로도 한 5% 나오고 결국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그런 대결 구도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네, 예. 그러면서 뭐 작년에 이제 G10 하면서도 뭐 그쪽에 이제 대규모의 투자 뭐 약속을 많이 패키지라든지, 받았죠. 네, 예. 그다음 그렇게 하고 그게 어쨌든 자원이 많고요. 네. 뭐 거의 없는 자원이 없다는 정도로 이제 자원이 많고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올해로 이제 1인당 GDP가 5,000불이 넘어가거든요. 동남아시아 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베트남 크다고 하는데 베트남이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보다 1인당 GDP 한 700불 작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사람 관념하고 예. 조금 다른데 인도네시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다음으로 다섯 예. 번째거든요. 근데 인구가 이제 받쳐주고 예. 근데 이제 5,000불이 넘어갔던 시기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1989년
네. 일단 올림픽 직후네. 올림픽 그다음에 중국은 2011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급성장하기 직전에 딱 넘어가는 그때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확 소비도 커지고 뭐 그쵸. 이러는 딱 타이밍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이제 만 불이 넘어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딴 얘기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크면서 결국 이제 또 다른 향상은 뭐냐면은 급속하게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코비드 지나면서 거의 디지털화를 한 5년 앞당겼다고 할 정도로 네 사람들이 거의 이제 뭐 가서 이제 대부분 뭐 현금 없이 다 쓰고 캐시리스가 완전히 네, 왔죠. 네, 예. 완전히 이제 놀랄 정도로 이제 디지털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인식 자체도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 라이드 헬링 서비스를 써서 이제 기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의외로 약간의 이제 영어 실력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요즘은 이제 베트남만 이렇게 가다가 네. 싱가포르까지만 갔다가 요즘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또 사실 어느 나라든 남의 나라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힘들죠. 고려해야 되는 측면들도 많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이 투자했다가 또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고 네. 부패 지수가 조금 좀 높은 편이고요. 네. 네, 빈부격차도 이제 상당히 큽니다. 가서 보면은 뭐 이렇게 자카르타 가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집 옆에 이제 막 판자촌 같은 것들 막 그렇죠. 널려 있거든요. 공존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빌딩에서 내려다 보시면은 이게 정말로 극과 극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도시고 그리고 규제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죠. 법이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네, 그리고 네. 뭐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 거버리고 또 어떤 날은 또 갑자기 또 바뀌기도 하고 아. 네, 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뒤에 뭔가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제 저의 요소는 이제 당연히 될 거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그러면 인도네시아만 가지고 있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나면은 다른 나라는 똑같거나 아니면 더 심한 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특히 뭐 인도네시아 가면 뭐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인프라도 없어요, 사실은. 네, 뭐 철도라든지 뭐 되게 도로만 부족하죠. 굉장히 네.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뭐 하면서 뭐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할 거냐? 뭐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습을 해야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한 2, 3년 있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친구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만들면 사실은 더 큰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제가 보는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은 결국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도 그러면 언제까지 동남아시아 시장일 거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건 한 10년 지나면 끝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예. 네, 그때는 이미 다 커져 있을 테고, 네, 아. 네.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디 신흥 시장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동남아시아 찾듯이 10년 뒤, 15년 뒤에는 또 어디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이제 인도 가고 방글라데시 가고 네, 뭐 그죠, 이렇게 그죠. 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가는 시장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중동 북아프리카 쪽이라고 보거든요. 예. 뭐 인구도 많고. 인구 뭐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그때는 또 성장 잠재력이 클 테니까 유럽에 또 붙어 있고. 근데 그게 딱 특징을 보면 그 국가들이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예, 뭐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더 지나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클 테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보면 최대 무슬림 국가에서 그게 그리고 이제 제3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서 여기서 학습이 돼서 그리고 성공을 하면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도 이게 예방 주사를 맞고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진입하는 거랑 그때 돼서 또 그 새로운 걸 준비해서 또 네. 가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좀 다른 네, 이야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중동 같은데 출장을 가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무슬림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이제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세요. 네. 투자를 여러 군데 하시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신 거는 일단 스타트업 쪽이니까 네. 스타트업은 사실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네네. 분야도 많고 그 중에서 눈여겨보는 어떤
그 종류, 타입, 뭐 모델, 아이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동남아 쪽을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뭐 모든 산업이 다 크고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으로 해서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나타나긴 하거든요. 뭐 외부에서 들어오든 자생적으로 크든 인구가 젊고 부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이 이제 교육 쪽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쪽이 보면 또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서비스 대부분 뭐 그 계좌나 신용카드 가진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핀텍이라 불리는 부분들 대부분 오토바이들이 동남아시아에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해가 심해요. 모든 대도시들 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빼고는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한 이제 친환경 부분 그런 쪽으로 아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분야 같으면 이제 뭐 한국의 콴다가 들어가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고 로컬에서도 이제 에듀텍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핀텍은 뭐 저는 약간 뭐 이제 레드오션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핀테크 업체는 많은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 전기 오토바이가 앞으로는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전기 오토바이 혹은 오토바이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인도네시아 이제 오토바이 시장은 세계 3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2억 8천 중에 1억 2천 지금 700만 대 정도가 이제 있거든요. 한 해 팔리는 이제 오토바이 숫자가 이제 500만 대에서 700만 대, 많이 팔릴 때는 800만 대까지 팔렸거든요. 800만 대면 뭐 엄청난 시장이죠. 엄청나죠. 사실 근데 그 시장을 지금 혼다하고 야마하가 쥐고 있어요. 95% 정도. 그래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모델들이 보통 이제 US 달러로 했을 때 한 1,300불, 1,500불 정도, 뭐 혼다 비트 같은 거, 그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거기다 곱하기 800만 대 하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실 차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이제 금융 프로그램, 그러니까 할부 같은 걸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이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시는 분들 뭐 베트남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사는 이유가 첫 번째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거의. 네, 그렇다 보니까 이동을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못 사죠. 너무 비싸니까. 차도 너무 막혀요. 네, 막히고 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로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탁 자기가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사는 게 이제 오토바이라고 할 정도로 그에 대한 사랑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데. 그러면 이 오토바이 중에 지금 전기 오토바이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2019년부터 사실은 이제 전기 오토바이가 이제 나와서 조금씩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뭐 대중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약간 혼다 특히 혼다 오토바이에 대한 이제 로열티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좀 바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보조금 정책을 이제 시행을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목표치로 이제 20만 대, 이제 내년에 이제 80만 대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돈으로 700만 루피. 근데 우리나라 돈은 한 60만 원 정도 주거든요. 네, 상당히 크죠. 네. 그렇죠. 네. 오토바이 가격을 생각해 보면 엄청 이 오토바이를 예를 들어서 뭐 120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뭐 싼 절반이네요. 전기 오토바이는 12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절반으로 살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금 정책이 조금 늦게 시행이 된 데다가 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이제 최하층민으로 좀 놓다 보니까 그건 좀 실패를 했어요. 거의 뭐 한 1,000대? 전체적으로 팔린 거는 뭐 그래도 꽤 되지만 보조금만 받아간 그쪽은 이제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일단 유지비가 이제 상당히 싸거든요. 전기 오토바이가 기존 그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한 60% 절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전기 오토바이가 잘 되려면 이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기차는 이제 보통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전기 오토바이는 충전소 충전보다는 집에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교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부분 전기 오토바이를 사시는 분들은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생업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집에 가서 이제 꽂아서 충전하면 생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충전소가 많이 깔리기 전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배터리 교환 쪽이 이제 대세가 될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제 브랜드 두 개가 이제 배터리 교환소로 이제 볼타라는 데랑 이제 스무스왑이라는 데가 이제 교환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전기차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이제 전력청 우리나라 지금 한전 같은데 PLN이라고 불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충전소를 이렇게 지어라. 그다음 배터리 교환소 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뭐 자카르타하고 이제 발리 중심으로 이제 깔리고 있다고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스타트업을 두 군데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사실 혼다나 야마하도 전기 오토바이가 아예 없지는 않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급형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할 거고 네. 스타트업 두 군데 말고 뭔가 앞으로 이 시장이 이 정도로 많은 오토바이를 탄다면 이제 물 믿듯이 준비를 하거나 들어오려는 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실은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국산 비율이라고 하죠. 자국산 제조 비율이 이제 지금 때가대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40%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승인된 모델이 이제 8월 30일 기준으로 14개 회사에 30개 모델이에요. 그 14개 회사가 이미 있다는 14개 얘기죠. 회사가 있어. 그리고 이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어딘가 뭐 차는 안 나왔는데 자동차 뭐 내년에 나온다는데 투자 받은 데들이 있어요. 그거 합치면은 20개 이상은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재밌는 양상은 대부분 주류는 인도네시아 회사들입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들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베트남도 이제 빈페스트가 뭐 리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인도네시아가 산업이 굉장히 크고 제조업도 있지만 또 이런 뭔가 이 미케니컬한 것들 전자산업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는 아닌데 네. 그러면 이 14개 회사가 일본 회사 뭐 이런 제조업체를 빼면 자기네가 스스로 생산하는 오토바이인 걸까요?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주요 부품들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국산 비율을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국은 뭐 60%, 80% 단계적으로 이제 올릴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터리 생산 자체도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산업 구조를 보면 뭐 서비스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이 그 제조업이 크고 그다음에 일차 그다음에 농수 산업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서비스업에도 이제 제일 큰 분야 이제 그 리테일 쪽이에요. 네, 홀세일 리테일 쪽이고. 그다음에 제조 쪽도 이제 제일 큰 분야는 이제 F&B 쪽이거든요. F&B랑 그다음에 이제 오일 가스 관련. 네. 그쪽이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크려면은 어떻게 GDP가 성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과거의 성장 패턴을 보면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산업 구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부가치가 좀 작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히 이제 제조업을 이제 다시 이제 육성을 시키고 싶어 하면서 이 전기차를 이제 잡은 거죠. 네, 이걸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요 모든 그 A부터 Z까지 전기차에 관련된 생태계를 인도네시아에서 다 육성을 하겠다. 만약에 인도네시아를 뺀다면 이 다른 나라 중에서 적어도 우리 회사는 요즘 요 섹터에서 이런 분야는 좀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딥테크라고 하죠. 뭐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어느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 다음 시장으로는 여기를 보고 있다. 이런 정도는 해주실 때가 있을까요? 사실 딥테크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정의가 될 거냐. 동남아시아의 이제 스타트업들을 보시면 결국은 실리콘밸리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모델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 되는 게 가서 이제 로컬라이징. 예. 그래서 여기서 보고 와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뭐 제가 말을 하기보다는 뭐 이제 투자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네, 그걸로 이제 포함되는데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2015년 기존에 이제 전임 국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태국 시장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베트남 시장이 그 다음에 주목받고 요즘은 이제 필리핀 시장이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필리핀이 의외로 상당히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싱가포르보다 한 박자 늦게 뭐든지 늦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필리핀이 요런 게 가지 않겠냐라는 네. 예상 범위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태국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 흐름을 타다가 좀 꺾이는 듯한 좀 네.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예.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태국 시장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저희도 이제 태국 시장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뭐 필리핀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태국이랑도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하고 네, 이렇게 협력 관계를 이제 맺어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전보다 굉장히 높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동남아에 갈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그쪽에 진출하면서 거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되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다. 다 똑같다. 네. 네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시장들이 보면은 그런 거죠. 이제 뭐가 규제나 이런 거 뭐 복잡한 거 치고더라도 이제 뭐 인프라도 많이 부족을 하고 정보도 없고 그렇잖아요. 상대방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은 더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인에 대해서 네, 네.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친구부터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통 분이 많이 이제 찾아오시는 유형들을 보면은 단기간에 사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서 아니면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은 데니 펀딩을 받아야겠다. 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많이 오시고 단기간에 안 되니까 실망하고 많이 돌아가시는 듯한 느낌 많이 아주 들거든요. 그냥 목적지향적인.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거기서는 100점 100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제 사회에서 레푸테이션을 쌓고 신뢰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는 더더욱 더 사람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움직이거든요. 회사를 보고 움직이기보다도 네,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좀 들여서 아주 짧게는 2년 아니면은 뭐 한 3, 4년 정도는 투자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아마 이제 성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비즈니스 패턴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처음 가면은 막 이렇게 좋은 말 해주니까 되게 빨리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진행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인식들이 이제 많이 바뀌시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 LG라든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또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K컬처의 영향도 상당히 이제 네, 어마어마하죠. 한국 드라마로 동남아 대동단결이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뭐 한번 콘서트 하면은 뭐 난리 어마어마하게 나죠. 비싼 표인데 예. 뭐 다 매진이 될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들어 가면은 좋은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는 뭐 제가 다녀 보면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는 한국 기업 좀 소개시켜 달라. 그리고 자기 쪽이 한국의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싶다. 그리고 뭐 정부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에 이제 커왔던 모델들, 특히 이제 벤처 모델 이런 것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한국은 저렇게 이제 크냐 많이 배우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들 잘 설명이 되고 우리나라 현실도 이렇게 한 이제 그런 거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출연해 주셔서 동남아의 스타트업 투자 또 벤처 캐피탈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상수 상무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들었던 좋은 점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는 시장, 또 가야만 하는 시장, 그래야 더 이후에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내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진출할 때는 성공의 확률이 좀 낮아지고 친구를 먼저 맺고 장기적인 나의 비즈니스 비전을 공유할 때 같이 멀리 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동남아고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